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손 올려요 여보 트럼프 툭 친 멜라니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 여사가 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툭 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부활절 행사가 열렸는데 국가가 연주되는데도 이 손을 올리지 않은 트럼프를 향해서 부인이 코치를 좀 했습니다. 글쎄,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또 애국 논란이 일었을까요? 예,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사진을 찍고 있을 순 없었다.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가 재난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은 제3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그대로 전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 인권운동가이자 사진기자가 시리아에서 발생한 테러 현장에서 취재보다는 인명을 구하는 역할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박수받을 일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자로서의 감각을 잃었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까요? 예,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방향 157도에 멈춘 조타기, 가리키는 평형수, 침몰 당시의 세월호라는 얘기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세월호 내부 모습이 공개됐는데 참으로 처참하죠. 선미측 객실로 보이는 공간 내부의 벽체가 대부분 저렇게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본 결과 조타기의 방향각이 157도를 가리키고요. 평형수 양을 알려주는 이 밸러스터 워터 탱크의 눈금이 0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침몰 당시에 조타 미수, 갑자기 157도가 꺾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조타 미수가 또 평형수 부족이 결국은 침몰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죽으면 니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서민경제인데요. 법인세 등 증세, 조세개혁 없는 복지공약.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일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서민경제는 멍들고 골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만평이 표현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진보셋에 보수 하나 못 이기면 보수파 모두 같이 한강에 빠져 죽자. 홍준표 후보의 얘기인데요. 선거들은 너희들이 다 말아먹고 이게 뭐 같은 경우다. 예. 네 주디 때문에 경상도서 여기까지 태화강도 있고 영도 다리도 있잖아.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층이 화가 났나요? 예. 중앙일보입니다. 지면 죽자라는 홍준표 후보의 말. 그러든가 배수진을 친 홍준표 후보와 달리 유승민 후보는 별로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역 감정 조장하는 DJ가 그 신문을 좀 읽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황당해하고 있죠.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쪽 캠프 모두 호남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얘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장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거 얘기부터 좀 하고 가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상대방 강도 덮고 똑같이 노인연금 30만 원, 문재인, 안철수 복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제주에 이어서 전주와 광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들 지역은 안철수 후보가 전날 방문한 지역이다. 문 후보의 이동거리는 서울, 제주, 군산 항공편을 포함해서 무려 1,300km에 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 충장로 광장에서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한 연설에서는 호남은 문재인에게 어머니다. 어려울 때 품어주셨다. 미우나 고우나 호남의 한을 풀어줄 사람이다. 그래도 문재인 아닙니까? 라고 지지를 호소했고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정 운영 세력과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이다. 4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이 위기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동서화합의 꿈을 문재인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또다시 머리를 들고 집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오로지 반문재인만 외칩니다. 대북 정책도 김정은이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박지원 대표가 되는 겁니다. 통합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겁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이기고 나서 다시 개파 100권으로 돌아가는 것 통합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찍으면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에 나라가 위험해진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의 최순실이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즘 보수 코스프레를 제일 열심히 하니까 안 후보하고 먼저 하고 싶네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첫째, 우리 집배원 또 우리 우정 노동자들처럼 이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 5명의 대선 후보를 이제 기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만 하나하나씩 더 짚어가도록 하죠. 먼저 문재인 후보의 이 광주행, 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를 찾아서 DJ급 동서합을 이루겠다. 안철수 후보는 40석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다.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주대진 변호사. 네. 전날 안철수 후보가 다녀간 자리를 그대로 문재인 후보가 다녀갔어요. 일부러 동선을 그렇게 짠 건가요? 일부러 짰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간 거니까 그걸 별로 이렇게 따라갔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갔으니까 갔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이 호남 아닙니까? 영남만큼 중요한 곳이 호남이고 예. 호남이 최초에는 반문 정서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를 14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앞서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앞서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되게 인정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차는 있지만 어쨌든 반문 정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극복됐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 관련된 부분이 호남 홀대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부의 주장도 있었지만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진심을 겪어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건 이제 상당 부분 느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반문 정서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극복해준 그 부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호남의 심장 그리고 야권의 심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간 차원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소 국장님, 진짜 이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른바 반문 정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까? 지난 4.12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요. 예.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 지난 총선보다는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데이터를 예.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조금 과거보다는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 이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문 정서가 좀 완화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이제 조금씩 어떤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로 방문하는 곳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상대 후보 동선을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어디서 좀 들은 건데 후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후보의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전이 치열합니다. 그 상대 후보 부인이 예.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종교단체 지도자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유력한 또 다른 후보의 부인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예. 전날 어디를 다니는지 다 상대방. 그게 어떻게 동선을 다 어떻게 알고 상대 있군요. 진영에 예. 파악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예. 이런 정도로 물밑에서 아주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예. 후보가 오늘 어디를 가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있는지 이것을 당연히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또 평가를 해서 그럼 우리 다음날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예. 부분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지금 후보의 동선과 후보 부인들의 동선이 지금 짜여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먼저 다녀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다녀간 후보 뒤에 가가지고 이 흔적을 지우는 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글쎄,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예.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적은 나라고, 과거에 선거를 보면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를 가면 서무시장을 간다든지. 예. 광주, 전남도 아마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이전에 뭐라고 예. 그랬어요. 호남에서 지지를 못 얻으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물론 여기 복지 논쟁도 비슷하고, 동선도 비슷합니다만, 특히나 호남에 가서 그 호남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좀 남아있지 않겠어요? 아니, 문재인 후보 호남에서
지지를 못 얻으면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어디 갔느냐. 이런 걸 녹이기 위해서 특히나 뭐 안철수 후보하고 상관없이 호남을 자주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기 북쪽 논쟁 같은 경우는 폭만 좀 적지 사실은 전부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강하네요. 왜냐하면 일단 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과연 우리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과연 그 자기의 그 공약을 가지고 계속 어필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안방인 대전시 중앙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유세에서 안 지사의 분권과 통합 정신을 저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다. 개파 패권주의로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쓰다 보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국민을 위해 일할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지사의 근거지 중원에서 그 지지층을 흡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유세를 끝냈던 안철수 후보가 두 번째 유세 지역으로는 대전을 찾았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를 찾은 다음에는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를 찾아서 이제 좀 영호남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도모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의 안방인 대전을 찾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인가요? 그런 전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호남 갔다가 반드시 영남 가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도식 같은 걸 되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새롭다, 나는 미래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에 박힌 그런 프레임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동선에서도 나타나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 지금 포스터 어저께도 이제 포스터 굉장히 어제 그제 국민의당 포스터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쟁 자체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이제 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국민의당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동선도 안철수 대표가 그 후보 등록 후에 가장 먼저 그 일정이 인천 VTS 방문이었거든요. 0시에. 저는 그 동선이 굉장히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세월호 사건과 국민의 안전 이 두 개를 동시에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동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동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뭔가 우리나라가 좁아서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가는 곳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후보마다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문지를 고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이제 가운데다 보니까 영남, 호남으로 이렇게 항상 도식화된 이분법적인 그런 지역 구도 말고 중원을 먼저 좀 가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안희정 지사를 경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안철수 후보로 갔잖아요. 그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간 측면도 분명히 부인하기 물론이죠.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안희정 후보가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넘어왔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 표단속에 좀 나선 모양으로 충청권 안희정 지사의 표단속. 뭐 저 안희정 지사한테 지사직을 사퇴하고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후보들이 가는 지역을 거기 갔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피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여러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전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대전 정서라는 게 중원의 충청도 어떤 표심을 대변할 수가 있는데 안희정 지사 지지한 분들이 물론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와 있지만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23일 동안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충청도 정서상 그래요. 과거에도 보면은 확고한 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을 찾아갔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가장 강점이 후보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기지를 대전에 대덕 개발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적인 연구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표를 공략하는 지역개발 공약으로 대전을 4차 혁신도시의 모델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중앙시장 가서 소민들에게 어떤 그런 큰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대전을 좀 사랑하겠다. 중원에서 한번 자기가 개파가 없는 그런 대통령 통합후보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충청 표심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지지했던 표들은
어느 후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을까? 지금 여론조사 지역별로 좀 보면은 뭐 딱히 어느 한 후보에게 쏠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심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가 있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조직력이 가동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문재인 이 민주당의 조직력이 국민의당에 비교해서는 훨씬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이제 그것이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심이 이게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후보 외에 이제 다른 후보도 좀 보죠. 문재인이 되면 김정은 대통령이고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 대통령이다. 홍준표 후보 쪽에서 진보 진영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모든 것을 상의할 것이라면서 집권하면 북한 김정은을 만나 핵 협상을 하자는 봉이 김선달 같은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박지원 대표다. 북의 핵공갈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살 수 있게 할 강력한 스트롱맨을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로서는 뭐 양쪽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접점을 나름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 표심을 좀 자극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전략인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도 한번 조금 논란이 된 적은 있었죠. 10분 만에 제압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제압이 된 건지 아닌지는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뽑아놨더니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놓은 당이 자기네들은 그걸 실제로 실천해서 보여준 당이 다른 당한테 저거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 후보 진영에서 봤을 땐 마이너스, 문 후보 진영에서 보면 이게 잘못된 전략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면 나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보수 인사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다급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지지율도 안 오르고 물론 자체 조사는 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뭐 못 보고 있으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략 포인트는 역시 그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는 보수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보수의 본류는 바로 이런 거다. 계속 그런 워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에 흐트러진 보수 민심이 아직까지 되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선거 막판에 가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를 견인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쪽으로 모일 거라는 그 전략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문재인 후보는 이른바 이 안보와 관련해서 불안하다. 내지는 뭐 홍준표 후보의 지난 TV 토론회 때 나온 말을 그대로 빌자면은 친북 좌파다라는 그 이미지를 좀 벗어 던질 수 있나요? 아니, 특전사 나오신 분을 친북 좌파고 그러면 나라는 그때 왜 지킨 겁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굉장히 저는 홍준표 지사에 관련된 행보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시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납득이 안 된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후보에 관련된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유승민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건 홍준표 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한데 본인들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등은 못하더라도 지금 내심 그런 얘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1심 못하더라도 나를 찍지 않으면 진짜로 보수는 괴멸된다. 그러니까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날 찍어야 된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본인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9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제2당인데 지지율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아마 나름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되면 김정은 대통령,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 대통령이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 코스프레하는 안과 1대1 토론 붙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제일 먼저 반대하고 사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는 사드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으면서도 당론은 여전히 반대다라고 하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되면 안철수의 최순실은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요.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박지원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정체성 이 부분으로 좀 이제 각 다른 후보들은 좀 공격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되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지원 대표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1년 넘게 모셔봤는데 박지원 대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조직 체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 후보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에 대한 아주 복종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존중하고 항상
작년에도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안 대표, 천정배 대표 요 두 전 대표의 의견을 항상 물어서 그걸 반영해서 같이 조율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표가 뒤에서 혹시 조종하는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작년 4.13 총선에서도 본인은 민주당과의 야권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랬지만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 이게 독자 세력화 이게 이제 먹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나는 틀렸고 안철수가 옳았다. 이거를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네가 옳았다라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몇 가지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경험도 많고 능력도 출중한 부분이 있는데 박지원 대표가 부각이 될수록 안철수 후보로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갖고 가고 있는 미래의 지도자의 이미지, 4차 산업혁명의 지도자, 이것과 박지원 대표가 매칭이 됩니까? 여기서의 언밸런스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의 정체성, 아까 말씀하신 사드는 여전히 당론으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의석수도 국민의당 의석수가 지금 39석인데 39석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는 강한 어떤 자신감과 이것이 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지층의 세대 분표를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주된 지지층은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미래형 지도자가 이게 그러니까 참 안철수 후보로서는 저는 약간의 그런 좀 곤혹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어쨌건 본인도 뭐 사진은 안철수 후보를 안 찍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뒤로 많이 좀 물러서는 것이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는 좋은 거죠. 박지원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빨리 당론을 정리해야 돼요. 문재인 후보하고 차별화하는 가장 확실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안보 공약 내놓은 거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정리가 아직 뭐 배치한다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에서 당론이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가지고 안보 정체성을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할 때 보수표를 더 얻을 수 있지. 이 문제는 상당히 박지원 대표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좀 이제 방문했던 곳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격해 우연의 일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언급한 멘트들이 신문에 좀 눈에 띕니다. 안철수가 된 박지원 대통령 안과 1대1 붙고 싶다. 문재인 후보를 유승민 후보가 왜 비판하는 것보다는 안 후보를 비판하는 쪽으로 김포시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합종연행 얘기가 나오면서 그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뭐 합종연행을 가장 우선한 시나리오로 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더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인가? 라는 생각도 얼핏 하게 됩니다. 맞나요? 합종연행을 유승민 후보가 원한다면 견제를 문재인 후보한테 날리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견제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당에서는 원하는데 본인은 그거 싫다라고 하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일관된 입장은 그건 뭐 그냥 그 방송이나 공중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일관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니 인위적인 그런 연대 안 하겠다. 이거를 수백 번 반복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게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나요? 안 믿기시나요, 그게?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연적인 어떤 전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변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합종연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사실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은 문재인 쪽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쪽이 되겠죠. 저쪽은 뭐 워낙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 저쪽의 지지층을 뺏어올 수는 없으니 안철수 후보한테서 뺏어와야 되다 보면 이렇게 오늘 신문 제목처럼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더 강화될 것이다. 이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들의 싸움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아니라 홍준표가 이기느냐 유승민이 이기느냐 그래서 누가 보수의 표로부터 적자로 인정받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나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표를 본인들이 받아야 될 표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는 원래의 보수표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가져오느냐. 이게 당장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보다 보수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확인을 받기 위한 그 경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지율 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두 분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썩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아마 합종연행이 없다면은 두 사람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의 날을 더 세울 것 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얘기인데요. 2022년부터 노동시간 주당 35시간으로 줄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도 사실 바른정당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소 국장님, 이 진보정당으로서 글쎄요, 나름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심상정 후보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고요. 유승민 후보나 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보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쉽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너무 좀 압도적으로 이렇게 심상정 후보 중심으로 확 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당들이 이미 경선하기 앞서서 그냥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후보가 확정돼서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강점이랄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난번 TV 토론에서도 보여줬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정의당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라든지 노동 분야 말고 노동 분야는 워낙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공약과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는 통합을 외치는데 캠프에서 부추기는 지역감정 망령이다라고 해서 멜경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대구 유세에서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석 26개 가운데 23석이 전라도다. 저기가 전라도당이지 왜 우리가 전라도당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요, 대구에서 이뤄진 유세에서 국민의당 지역구 25곳 가운데 23개 지역이 호남 출신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정당이라는 것을 밝히기 싫어서 포스터에 당도 안 밝힐 것 아니냐. 우리 손가락 잘라서 전부 낙동강에 버리면서 후회하지 말고 기호 2번 홍준표를 확실하게 밀어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후보 당사자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문재인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문재인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호남을 무시한다. 바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 포스터에는 부산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프린트를 안 했는지 묻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요, 통합의 문을 대구에서 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서 웃다 보면 국민통합이 저절로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웃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요, 박지원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선거를 위해서 호남을 이용하는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 국장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 감정 붙이는 발언을 막 쏟아냈는데 정작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은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작전인가요? 아니면은 언밸런스인가요? 이렇게 뭐 참모들과 이 후보 간에? 저는 뭐 언밸런스라고 보는데 설마 저런 걸 작전으로까지 저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어디 당인이 뭐 어떻게 뭘 골로 보냈다는 저는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좀 안 맞는 것이다. 지금은 또 나라 자체가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 자체가 뭐 싱숭생숭하고 좀 걱정도 많고 주변에 또 지금 국제적으로도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지역에 호소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 가지고 자꾸 뭐 오래전 일 가지고 이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과거 일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도자들은 현재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라는 쪽에 집중적인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대선 후보만 정치인이겠습니까? 미래 지도자입니까? 저 지금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대표도 모두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이 말로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말자,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다급해지면은 꼭 지역 얘기를 꺼내세요. 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은. 이것이 우리 경제가 지금 2만 달러에서 10년 동안 정치하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못 올라가는 아주 잘못된 정치인들의 관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청산 그러는데 정치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촉도가 지역주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이번 대선에서 겨우 지금 지역주의가 좀 둔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인 주변 혹은 후보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공공의 적입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저 대한민국 정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정치 포퓰리즘하고 이 지역주의 주장하는 거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주위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요. 박지원 대표 그리고 문재인 후보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은 민정수석 비서실장 때 호남 사람들 인사차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문재인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우리 호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 출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관 4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산 차별, 민생 홀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예, 뭐 각 진영에선 참으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 정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점퍼 대신 양복 입은 문재인, 당명 대신 인물 강조한 안철수 후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진짜 문재인 후보는 양복을 입고 유세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점퍼를 입고 하는데 문 후보는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중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양복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름 효과적인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국장님. 지금 사실 문재인 후보로서는 어떤 든든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 안정된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일부 이제 인수위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거의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는 재수하면서 많이 준비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안팎의 여러 가지 불안감, 국민의 불안감을 내가 달래주겠다. 내가 그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안정감 있는 지도자. 이 이미지를 이제 자꾸 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유세 현장에서건 뭐 TV 토론에서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좀 정장 입은 저런 모습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TV 토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목사님, 화난 전교 1등, 낯설 노인 이런 관전평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오늘 문재인 후보는 목사님의 이미지를 탈피할 것인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화난 전교 1등의 이미지를 탈피할 것인지 홍준표 후보는 거친 말을 좀 달래서 좀 순화된 표현을 쓸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뭐 지난번 1차 TV 토론회의 전반적인 뭐 여론조사 때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평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약간 긴장을 했는지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평이 많았어요. 오늘은 좀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론이 안철수 후보가 좀 너무 경직됐다 이런 건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얼굴에서 굉장히 화가 난 뭐 전교 1등생 이렇게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적폐, 국민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모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다. 어떻게 분노를 안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토론할 때 분노하면 그건 불리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감정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추스리시고 좀 더 여유롭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TV 토론에서 뭐 좀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또 뭐 웃으면 웃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막 감정을 억제해가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 굉장히 화난다. 뭐 트럼프처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친북 좌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정적 동요가 있을 법한데 시종일관 웃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과했는지 너무 웃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달라지나요?
근데 웃는 게 여유로움의 표상도 되지만 어쨌든 토론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또 화냈으면 보도가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선둔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해서 흥분한 문재인 이렇게 나왔을 텐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토론, 스탠딩 토론에 앞서가지고 뭐 이런 기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본이 없으면 말을 못할 것 같은 걸로 자꾸 상대방에도 몰아세우는데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 지금 장진영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변호사들이 종이 한 장도 없이도 2시간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스탠딩 토론 원고 없이 하는 거면 아마 변호사 출신 그리고 정책의 이해도가 높고 국정에 관련돼서 참여한 부분이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2시간은 못 떠듭니다. 저마다 이제 각자 진영에서는 이제 자기들 후보들이 유리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교수님은? 저는 뭐 여기 보니까 홍준표 후보를 나술한 시골론이라고 가장 저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토론 이후에 점수도 가장 안 좋고 뭐 세탁기 발언으로 좀 그런데 그 후보들이 유권자한테 어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홍준표 후보는 조금 다급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언어를 쓰는 면이 있는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유권자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스탠딩 토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보수 후보한테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대목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토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탠딩 토론,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에서 가장 강점을 가진 사람은 바로 유승민 후보일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나름 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지난 1차 토론에서도 사실 차분한 목소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조곤조곤 다들 파고들었거든요. 유승민 후보는 또 한 번 예행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스탠딩 토론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이번 대선 출마하기 전부터 사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쭉 있어왔기 때문에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이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고 구도로 본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오늘 선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지금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잘 넘겨받느냐 이런 부분이 또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방위 공세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후보들로부터. 뭐 잘 오늘 대비를 해야겠군요. 자,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신문과 YTN 공동 여론조사인데 문재인 37.7, 안철수 34.6%입니다. 요 최근에 지난 1차 TV 토론회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워낙 이제 들쑥날쑥해서 저희들이 뭐 이게 바로 여론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공통된 모습은 뭐냐면 1차 TV 토론 전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1차 TV 토론 이후에는 오차 범위 내든 아니면 바뀌든 문 후보가 우세한 쪽으로 여론조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존재해요. 자, 이거에 계속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오늘 2차 토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아마 사람들은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상승세가 과연 문재인 전 대표에 관련된 지표상으로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되게 관건이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승세가 꺾이고 관련된 부분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가 좀 보입니다. 물론 지금 후보 등록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차후에 계속 나올 건데요. 아마 이 폭은 좀 더 늘어날 것이고 토론회를 통해서 보수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갔던 안철수 후보 측의 보수표가 그래도 내 보수표, 그러니까 홍준표나 유승민 지사 쪽으로 돌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더 좀 차이가 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후보 등록 전에 단 1%라도 앞섰던 사람이 선거에서 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선례를 볼 때에도 이런 지지율의 추이는 늘어나거나 아니면 상당히 선거 때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합종연행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진짜로 이런 상황인데도 합종연행 없이 자강론으로 끝까지 간다. 여기서 만약에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두 명만 빠지면은 그렇죠?
이 대세는 분명히 문재인 후보를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길이 보이는데, 대권을 잡을 길이 보이는데 그래도 자강론으로 간다. 이건 불변인가요? 일단은 하나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바로 잡으면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네. 내든 바뀌든 문 후보가 우세한 쪽으로 나오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이기기 어렵다는 건 모르죠. 뭐 선거 기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역전할 수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를 굉장히 강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뭐 김미경 교수나 또 뭐 그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 딸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김무기 교수 옮겨 타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것이 또 막강한 문재인 후보 쪽의 그 댓글 부대, 그 다음에 뭐 SNS 팀 이런 그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네거티브가? 그렇습니다. 뭐 올렸다 하면은 네이버에서 실검 1위로 바로 뜨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강론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우리는 이번에 보수 표심들이 사상 처음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지금 선거에서 표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 답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강론이 끝까지 뭐 갔을 경우의 수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는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좀 우세하고, 물론 이제 호감도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보다 좀 우세합니다. 자, 이 당선 가능성에서 이 여론조사는 초박빙이어도 당선 가능성에서 문재인 후보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같은 조사 기관에서 같은 언론사와 한 과거 데이터와 결국 여론조사라는 게 이번 딱 나온 그 결과도 봐야 되지만 트렌드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걸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지율 자체는 어차피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있는 것도 있고 밖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요 여러 가지가 조사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요 조사를 봤을 때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호각지세의 각축전을 아주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선 가능성을 과거 조사와 그 비교해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이 조사만 그래요? 그 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더 컸는데 이 차이가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좀 내려갔고 안철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한 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과거보다는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표의 약진, 상승세 이런 부분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지난번 조사보다는 조금 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는 확고한 그 선명한 지지 계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분들이 확고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그 지지율이 갑자기 오르면서 유동적인 그런 표심이 많이 지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 당연하고, 저는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응답률이 몇 프로인가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같은 서울신문 YTN 같은 경우는 15.3%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오차범위도 있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수층 내지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응답률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가 우세하다, 뭐가 열세다라고 단정하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추세 정도만 좀 바라보는 참고 자료 정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2차 TV 토론 이후에는 또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계일보입니다. 외곽 조직 문지연은 적폐다, 안부인 기준 미달에도 채용한다. 양쪽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네거티브로 그냥 보면서 덮어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하나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될 것인지는 또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 대변인의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외곽 조직인 더불어희망 포럼이 문 후보의 당내 경선과 예비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한 이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여론 조작이야말로 구태 정치, 불법 정치다, 청산해야 할 적폐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과거 안랩 시절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러니까 BW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예민한 보도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 안랩을 좀 지원해줘라라고 삼성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이 문재인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희망 포럼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국민의당도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학생들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홍역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나름대로 이 문재인 캠프 쪽에서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때 국정원에 댓글 조작 또 뭐 시발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 내내 그 대선 부정이다, 또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일들이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믿기 어려운 것은 그걸 가장 세게 비판했던 민주당에서 그거랑 유사한 행태를 거의 비슷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주 확고한 그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후보가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변인께서 나와 계시지만 지금 양상을 보면 물론 양쪽 다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양상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 관련돼서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아무것도 이제 본인들은 꺼리낄 게 없으면 그 공격한 문 후보 측만 이렇게 검증의 대상이 될 텐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검증 국면을 가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더 검증이 되는 형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의혹이 있으면 문준영 씨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희망 포럼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해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있으면 양쪽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 고발도 좋지만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그걸 조사하자.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러면 환노위를 열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또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거를 발가벗겨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 모두 나름의 상대방에 대해서 뭐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으니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안랩이라든지 뭐 청와대 지시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뭐 깊게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한번 검증이 끝난 사안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BW 문제는 지난번에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건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안내 도왔다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좀 더 추가 취재나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것은 2016년 6월 달쯤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에서 솔루션을 쓸 때 안랩 것을 좀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삼성에서 그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글로벌 밖의 것은 외국 걸 쓰고 안의 것은 뭐 안랩을 쓰기로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딱 터지면서 실제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행은 안 됐다라는 뭐 그런 류의 보도인데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BW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니까요. 저 BW가 이제 그 이재용 삼성그룹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경우에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BW 발행은 다른 주주들,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특정한 사람한테 이제 이익을 주기 때문에 몰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안랩의 BW는 다른 주주들이 안 대표가 처음에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다른 주주들이 창업자인 안철수 대표가 계속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행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대 진영을 향한 어떤 공방이 이뤄지니까
어느 게 진짜 뉴스고 또 어느 게 가짜 뉴스인지 어느 게 부풀려진 것인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아라 아나운서도 그 사례가 있는데 하나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가 희생자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논란은 유가족 가운데 한 명이 SNS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는데요. 현충원 관계자들이 참배 중인 유가족에게 VIP께서 오시니 묘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VIP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당은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고 단정지었고요. 이렇게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가족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뉴스가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또 해당 유가족은 안 후보가 국민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안철수 후보는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한 건데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고 글을 올린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유가족의 인척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짜 뉴스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가짜 뉴스는 아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안철수 후보를 칭찬했다가 몰매 맞은 전인권 후보, 문재인 지지자들이 전인권 씨를 가리켜서 적폐 세력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인권 씨가 언제부터 적폐 세력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비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뭐 비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런 부분은 이제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않고가 이슈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하지만 이제 전인권 씨도 공인이다 보니까 뭐 누가 어떻게 좋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공인의 위치에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은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죠. 이 사람이 공직자도 아니고 뭐 그냥 일반 국민인데 자기의 지지 의사를 말하는 거는 자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게 문재인 후보 지지자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진성준 전 의원이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로 이현주도 적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 민주당의 그 일반적인 상층부 하층부 지지자들 일반적인 분위기다. 그것 때문에 다른 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쪽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 쪽도 마찬가지고 선거 대선전이다 보니까 그 측면을 다 한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기도 좀 해요. 그렇죠? 그 지지자분들도 조금은 냉정하게 이번 대선을 좀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각 당의 이 선거 관계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는데 오늘은 문재인 후보 쪽에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바쁘실 텐데. 먼저 이 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된 그 이유부터 좀 잠깐 듣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서 이 의원께서는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비문적으로 알려지셨는데 전격 합류하시고 또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당인이고요. 예. 당원으로서 민주당에 그동안 같이 함으로써 당의 명령을 우선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뛰는 것이 당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보이는 경우도 좀 있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도 좀 있는데 선거를 좀 낙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좀 위기감이 좀 깊습니까? 예, 급작히 안철수 후보의 부상에 의해서 이제 양강 구도가 되면서요. 결코 낙관하거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약간의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요. 몇 개 이제 그 분석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이제 승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호남인데요. 이제 호남의 지지가 안철수의 근원이 되면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유지하는 호남
그 지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TK를 중심으로 한 이제 보수, 극보수 이쪽이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고 이제 사표 방지를 하면서 안철수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호남 민심을 놓고서 국민의당에서는 집요하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른바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박지원 대표의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쉽게 넘어서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호남 홀대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되고 잘못된 거니까 정면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설파하는 게 또 효과적인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지지율에 좀 대충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호남 민심의 이제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15% 전후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지지를 철회할 새로운 악재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는 긴장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진보 확장성이 사실은 벽에 부딪혔고 이제 보수 유권자 공략을 위한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과의 경쟁이 이제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우클릭이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후보의 그 중도 개혁성이 이제 약간의 그 퇴색하면서 그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들이 상당한 이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점에 관해서 좀 그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게 되면서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항상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집권 가능성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대전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좀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에 맞서서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지지층을 온전히 문재인 캠프가 안아야 되는데 뭐 부인들께서 열심히 이제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나름의 한계도 좀 보입니다. 그 떠났던 그 지지층을 어떻게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일단 이탈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은데요. 그 점도 현재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이제 인재부터가 정말 문제인데요. 우선 이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지금 도울 수 없는 사정입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께서 아주 정말 비상을 걸면서 안희정 이재명 시장에게 사퇴까지 해달라. 정말 이번에 우리가 꼭 함께해서 공동정부 만들어서 정말 꼭 정권 교체합시다. 이렇게 그냥 정말 내놓고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코 우리 지지자들한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원래 그런 스타일의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모범적이고 어떤 위험을 이렇게 뭐 감수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상당히 안정된 그런 이제 그 기조로서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었죠. 그래서 뭐 여전히 이번에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좀 어느 정도 이탈했던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제 그와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인데, 그래서 최근에 그 두 부인께서 같이 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같이 TV에도 나와서 같이 공동 선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좀 많이 이탈했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요. 그 이재명 후보 쪽에 지금 이제 몇 분 좀 강력한 그 경선 과정에 불복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합에 같이 합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보다
이미 반영된 여론의 방향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났던 이제 지층이 돌아올 것이다. 예. 예. 오늘 상도동계가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데 애초에 이 상도동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비문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대표도 다시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이 홍석현 전 회장 모두 다 문재인 캠프로 오시는 건가요? 우선 제가 볼 때 김종인 대표의 재합류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어느 후보도 돕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당까지 하신 분인데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재합류하라라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어느 측면에서 도움을 주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운찬 전 총리는 합류하신다면 처음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종인 대표와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도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동반성장의 정책 문제들을 연대함으로써 저희들은 많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가능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 이전에 그 참여정부 때도 서로 많은 교감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스탠스를 좀 어느 정도 교정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님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를 좀 전화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배분해서 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강 구도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얘기가 이 두 후보에게만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한테도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기도 한데 좀 상황이 그러네요. 자, 홍준표 끝물을 막말이다라고 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좀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문재인 뽑으면 김정은이 대통령 되는 거,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 하늘이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앞서 이제 잠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전략이 떠났던 어떤 보수층,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실망했던 보수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것인가? 근데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 하늘이 정한 것이다. 이거는 전략이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요즘 여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 후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은 못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지금 내후외환의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정말로 보수가 어떻게 해야지 안보 문제도 좀 잘 다룰 수 있고 다른 후보들을 견제하면서 자기의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느냐 이런 쪽으로 치중해야지 이렇게 여자는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자, 이번 대선 후보들 쩐의 전쟁이다. 지지율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다라고 하는데 소국장님 이게 대선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3억 기탁금부터 해서 선관위가 정당에 보조금을 주긴 합니다만은 이 지지율이 15% 넘지를 못하면 전액 다시 또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 다 보전을 받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돌려받고 10% 미만 득표를 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죠. 지금 물론 기탁금도 3억 내야 되고 이번에 이제 120억에서부터 제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3,300만 원까지 이제 어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각종 유세차 써야 되죠. 광고해야 되죠. 인건비 줘야 되죠. 사실은 그런 거 하면 200억, 300억 금방 넘어가거든요. 자칫하면은 선거 끝나고 파산할 수도 있겠어요, 당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250억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당사를 담보로. 250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15% 이상 득표를 못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이 이른바 집토끼, 이 강한 보수 성향의 이 유권자들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보를 하는 거죠. 사실 권력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군요.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